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정말 유명한 책이죠. 총균쇠. 이 책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해볼게요. 왜 어떤 문명은 다른 문명을 정복하고 또 어떤 문명은 정복을 당했을까요? 인류의 운명을 가른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정말 거대한 역사적 미스테리죠. 1532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끌던 스페인 병사들 고작 수백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백만 대군을 거느린 거대한 잉카 제국을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자, 숫자를 한번 보세요. 스페인 병사 168명, 잉카 군대는 무려 8만 명.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숫자 차이 속에 우리가 풀어야 할 역사의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유럽 사람들이 특별히 더 똑똑하고 용감해서 이긴 걸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딱 잘라 말합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 단순하고 인종차별적인 설명을 완전히 거부하고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이 모든 불평등을 설명할 궁극적인 해답, 그건 바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땅의 모양, 바로 지리에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딱 짚어낸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요. 유라시아 대륙의 모양이에요.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라시아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주 길게 가로로 뻗어 있죠. 반면에 아프리카 대륙은 어때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세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이 단순한 방향 차이, 이게 인류 문명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아니, 고작 가로냐 세로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이동하면 위도가 거의 변하지 않죠. 그 말은 곧 기후나 낮의 길이가 거의 똑같다는 뜻이에요. 덕분에 중동에서 성공한 밀농사 기술이 유럽이나 중국까지 마치 고속도로를 타듯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농업에서 시작된 작은 이점이 어떻게 인류 최악의 살상무기, 바로 세균으로 이어지게 됐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도미노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유라시아에선 이런 도미노가 쓰러진 거예요. 먼저 농업이 쫙 퍼지면서 먹을 게 남아도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소, 돼지, 닭 같은 동물들을 집에서 키우게 됐고요.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동물과 사람이 북적이며 살다 보니까 동물의 바이러스가 슬금슬금 인간에게 옮겨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수천 년 동안 끔찍한 전염병이라는 지옥을 겪으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유라시아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강력한 면역력을 갖게 된 거죠.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정반대였습니다. 남북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기후가 휙휙 바뀌는 장벽에 가로막히니까 멕시코에서 키우던 옥수수가 지금의 미국 동부까지 전파되는데 수천 년이 훌쩍 넘게 걸린 거죠. 심지어 가축으로 키울 만한 커다란 동물도 거의 없었고요. 결국 유라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거대한 도미노는 아메리카에선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그 천연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그 병이 사실은 소한테서 온 거였거든요. 당연히 소 같은 가축이 없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런 병을 겪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병사들은 어떻게 8만 대군을 이겼을까요? 그들의 진짜 무기는 번쩍이는 칼이나 총이 아니었어요.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들의 몸속에 있던 세균이었습니다. 유럽인들한테는 그냥 가벼운 감기 같은 병이었을지 몰라도 면역력이 전혀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재앙이었죠. 인구의 95%가 이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똑같이 동서로 길어서 유리했다면서 왜 하필 중국이 아니고 유럽이 세계를 제패했을까요? 놀랍게도 다이아몬드는 그 답 역시 지리에서 찾습니다. 유럽이랑 중국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딱 봐도 다르죠? 유럽은 해안선도 복잡하고 알프스 같은 큰 산맥들이 대륙을 마구 쪼개놨어요. 그래서 통일제국이 들어서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수십 개의 나라가 끊임없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반면에 중국은 어때요? 거대한 강과 평야를 중심으로 일찌감치 강력한 통일제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 얘기가 이걸 진짜 제대로 보여줘요. 그가 포르투갈 왕한테 가서 지원해달랬다가 거절당하고 프랑스에서도 퇴짜를 맞았죠. 만약에 유럽이 중국처럼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황제가 안 돼,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유럽은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페인이라는 또 다른 문을 두드릴 기회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이 분열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어마어마한 강점이었던 거죠. 이 끝없는 경쟁이 혁신과 탐험의 엔진이 된 거예요. 한 나라가 기술 개발을 멈추면 옆 나라가 바로 치고 올라왔으니까요. 이 경쟁이라는 불꽃이 유럽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만든 진짜 힘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에이, 그건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 아니에요. 이 지리의 법칙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리를 꼭 땅이나 바다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 금융 시스템, 교육 기회처럼 특정 공간에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모든 기반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옛날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은 게 엄청난 지리적 이점이었잖아요. 오늘날에는 남들보다 먼저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쫙 깔아버리는 거. 이게 바로 새로운 디지털 대륙을 발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수천 년 전 유라시아의 동서축이 농업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온라인 공간으로의 빠른 접근이라는 이 새로운 유리한 지리는 e스포츠, 웹툰, 케이팝 같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성장과 혁신을 폭발시켰습니다. 누가 먼저 이 새로운 지리를 차지하느냐가 현대사회의 승자를 결정짓는 겁니다. 결국 총균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환경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대륙의 모양이 문명의 운명을 갈랐고 쪼개진 지형이 경쟁을 통해 혁신을 낳았던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지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자본, 아니면 언어일까요? 미래의 진짜 지도는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려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